더 해보고자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자꾸자꾸 참가자 수가 올라가는 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3강까지 끝까지 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네. 네, 소담님은 김은숙님, 네, 최승환님 얼굴 보여주고 인사하세요. 아, 거기 못해요? 알겠습니다. 이임숙님, 네, 김은숙님, 의 아이컵 음소거 해제하시고. 저요? 네. 저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 또 다른 김은숙님 들어오신 줄 알고 저랑 이름이 똑같으신 분이 의정부 아이크에 두 분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의정부 아이크 저기 김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다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네, 그 다음에 서은숙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시면 돼요. 네. 저는 진보당 의정부시의원회 부위원장이고요. 한살림 조합원이기도 하고 의양동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네. 환경연합. 네. 안녕하세요. 하시는 일이 많으시군요. 여기 반갑습니다. 1강은 못 들었어요. 네, 그 녹화해둔 강의 자료를 어떻게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김은서님. 네, 반갑습니다. 의정부 I급 생협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선이고요. 1강 되게 잘 들었고 오늘 2강도 매우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하는 동안 벌써 55명이 접속하고 계십니다. 네, 최환님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영환 국회의원실의 최환입니다. 저는 보니까 천주교, 환경연, 아이컵, 차막 뭐 이런 정도 관계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지난 1강에 이어서 2강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꿈틀도 있고 의정부 IL 센터도 있고요. 의정부 YMCA도 있고요. 다들 오셨습니다. 네, 윤주영님. 예, 안녕하세요. 저 꿈틀자유학교 윤주영입니다. 의정부 기후행동에서 너무 뜻있는 활동들 계속 하고 계시는데 늘 마음으로나마 항상 지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태숙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는 생태 진로 강사 박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속은 어디신 거죠? 소속은 네. 어디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강의를 알게 되셨어요? Y의 사무총장님 초대로. 네. 박현영 총장님. 박현영 총장님. 네. 네, YMCA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손정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 아직 퇴근 못하고 있고요. 일하고 있는데 저는 의정부 아이급 생협 미사 손종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경희님 반갑습니다. 음소거 해제. 음소거를 음소거 해제를 하셔야 해요.
어디 가셨지? 네. 한경희 님이셨고요. 이진영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막 소속으로 해서 이 교육 들으러 들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규미님. 손을 드신 분. 네, 안녕하세요. 꿈틀자유학교 둥글레 김규미입니다. 네, 의정부 반갑습니다. 교육행동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영찬님. 안녕하세요. 의정부 그러게요. 녹색소비자연대 조영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신포도 박지영님. 풀어놓고 얘기하면. 네, 안녕하세요. 꿈틀 자유학교 다니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한경희님 말씀하실 건가요? 또 화면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네. 지금 벌써 60분에 육박한 58, 57,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경희님 준비되시는 동안 엄재현님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네요. 엄재현님 반갑습니다. 안 들리시나? 예, 고민정 처장님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녹색소비자연대 고민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강 잘 들었고요. 2강도 기대하고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경호 센터장님. 네. 그 사이에 이정희님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님 반갑습니다. 내가 얘기해 볼까요? 네.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네. 뭐 얘기하라고 그러셨지? 인사하시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지 모르고 그때 흥청망청거리고 살았던 것 같아서 갑자기 지난 강의를 듣고 이게 사실 팩트인 거냐, 이게 정말 현 지구 상황이 이런 거냐, 솔직히 놀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또 오늘도 나왔고요. 이후에도 더 열심히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데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추명관님 들리세요? 이거 오디오 어떻게 나가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어떻게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 막 화면이 막 움직이고요. 0422님은 누구실까요? 이름으로 해주세요. 네. 나중에 인사를 할 때 이거를 누르고 말씀하신다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0422님 인사해 주세요. 오시네요. 거기도 지금 안 들리고 있어요. 네. 나갔다 다시 들어오세요. 왜 그러지? 인터넷 오디오를 안 켠 분들은 네.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들려요. 그쪽도 우리가 안 들린다고? 예. 일단 또 박정민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위원장 박정민입니다. 머리가 좀 이상하네. 제가
보면서 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 비디오가 꺼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듣고는 있으니까 잘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경기도가 수원과 의정부가 끝과 끝이라 참 괴롭습니다. 지금 강사님께서 이 교통체증 심한 퇴근 시간에 오시느라고 의정부를 많이 안 와보셨나 봐요. 저희가 오시면 이제 늦게까지 여러 이야기를 최대한 들을 테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이 같이 접속하고 계시는 60여 명 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희님 인사하셨던가요? 이정희님도 오디오가 들리시나요? 네, 전혀 안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진은정님 인사해 주세요. 네,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환경운동연합이랑 아이쿱에 이제 신입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관심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홍정희님 인사해 주실까요? 음소거 해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소거 해제됐나 봐요. 그죠?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네. 의정부 호원동에 사는 홍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쿱 조합원이시고 여러 단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네.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준비 없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고 불쑥 들어왔다가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의미 있는 강의 잘 듣고 이후 실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떻게 최승환님 인사하실랍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최승환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 이렇게 세팅을 맡아서 세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쪼록 즐거운 강의 되시고요. 강사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희준님 지금 등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주희 의정부 생협 이주희님 지금 비디오가 안 보이는 걸로 봐서 김미숙 안젤라님도 오셨고 그리고 김희경 카타리나님도 계시고 의정부 교구 장은주님 장은주님 인사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정부 교구 신곡 이동 성당을 다니고 있는 장은주 마리아입니다. 좋은 교육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런 의정부 시민이 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천주교가 이렇게 앞장서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강인숙님 인사하셨던가요? 오디오 음소거 해제하셔야 해요. 음소거 해제됐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잘 안 들리나? 저희는 잘 들려요. 아, 네,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소속이실까요? 소개해야 되나요? 네. 저는 덕소성당에 다니고 있는 강인숙 비비안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네, 너무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께서 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박현용 총장님 인사하실랍니까?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INT의 박정희 사무총장입니다. 강의 통해가지고 많이 지금 저도 공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지금 강의 들으라고 좀 말씀들 드리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61분이 접속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름만 나온 건 비디오를 끄신 건데 자리에 안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 비디오를 끄셔가지고 김미숙 안젤라님, 이임숙님, 유영은님, 꿈틀 자유학교 장정환님, 꿈틀 사관님, 그리고 이지영 세실리아님, 하늘푸름님, 엄재현님, 누구? 네.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얼굴을 안 보여주시네요. 이렇게 간단히 서로 인사했는데 혹시 빠지셔서 같이 인사하고 싶으신 분은 딱 손을 들어주시면요. 아까 두 분이 손을 드셨었는데 그 누구시더라?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오늘 해야 될 주제는 뭔지 아시죠? 우리 꿈틀 생협 사관님께서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네, 우리 이귀년님께서 이귀년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인사해 주시면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임재승님 소개로 오늘 수업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살림에서 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냥 소개로 예.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귀한 시간 함께 일강을 해주셔서 못 들어서 좀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네, 열심히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진주님이 지금 열심히 얼마나 마음이 급하실까. 기후위기와 관련된 동영상 5분짜리 지금 하나 준비했거든요. 저기 화면 공유 가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니까요. 이 강도 잘 들어보자는 의미로 이제 우리 다시 기지개도 켜고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인사는 다 나눴고 또 제가 강의를 할 수는 없고요. 선생님 기다리면서 15분 정도 되는 기후위기 관련된 영상을 같이 보고 또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 오시면 그 직전에 오신 듯 합니다. 네. 선생님 오시면 그 직전에 다 같이 이제 기념사진 찍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거죠? 네. 그러면 영상은 따로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텔레그램 방에 대표님들과 실무자님이 계시니까 그 방에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잠깐 숨을 돌릴 수 있게. 그리고 다들 이제 대부분 본명을 잘 쓰고 계시긴 한데요. 저희가 소속이랑 잘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본명이 아니신 분들은 본명으로 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속까지 써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식사들은 하셨나요? 밥도 못 먹고. 네, 드신 분도 계시고, 사관님 드셨고, 밥도 못 먹고, 아니면 이 바쁜 저녁 시간에 이렇게 같이 강의 들으려고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또 되게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고 계세요. 지금 65명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제 제가 바로 인사드려도 될까요? 오셨습니다. 드디어. 경기도의 비애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2강 강의를 해주실 우리 진주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거 찾으시고요. 이거는 온라인용이고 이거는 저희 용이어서 좀 더 가까이 해주세요. 더 가까이 할까요? 이 정도? 이쪽 이렇게 해야 되나? 많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어때요? 소리 잘 들릴까요? 이제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마스크 쓰고 해야죠? 네, 마스크 쓰고 하시면 네, 잘 들려요. 잘 들리나요? 여기 앉아서 하고요. 레이저가 있고 네. 이제 넘기는 거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고 해야 되지? 여기 보고 하시면 여기 보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주라고 합니다. 네, 순간의 선택이 이런 큰 결과를. 네. 네. 뒤로 가는 거고요. 네. 한 잔만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교통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나올 거라고 잘 생각을 못 해가지고 사실 제가 한 5시 10분 정도에 출발을 했는데 7시 전에 도착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몇 가지 뭘 선택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막 굴리다가 이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지금 내일부터 2.5단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동이라든가 뭐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 근데 1호선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 이제 주위에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좋지는 않지만 자동차로 그냥 이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제가 오는 길에 어마어마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오는 길에 차가 많이 밀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다큐 중에서 키스 더 그라운드라는 다큐 혹시 보셨을까요? 보신 분 있으세요? 그 다큐를 보면은 이제 키스 더 그라운드라는 다큐가 기후위기와 먹거리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다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농사를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때 전 지구를 딱 살펴보면서 온실가스가 언제 가장 많이 배출되는지, 많이 배출되면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땅을 가는 시기입니다. 그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든 뭐든 이렇게 땅을 갈게 되면은 이 땅을 갈면서 온실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배출돼서 온통 지구가 빨갛게 되는 그런 시점이 와요. 그러면은 그 장면에서 이렇게 지구가 다 빨갛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밭 가는 시기가 지나서 씨를 뿌리고 새싹이 올라오고만 하면은 다시 이렇게 초록색이 딱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오는 길에 운전을 하고 오다 보니까 이 운전하는 이 차가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시간을 먹어도 되지. 조금만을 지구로 바꿔가지고 보면 정말 빨갛게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이었겠구나. 거기 안에 내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또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7시에서 9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1시간 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누군가 알려주세요. 1시간 15분. 네, 알겠습니다. 1시간 15분, 지금 30분이니까 8시 한 10분에서 15분까지만 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뭐 질의응답이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제목은 기후위기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권리, 먹거리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보통은 뭐 식량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먹거리에 대한 권리는, 먹거리 주권은 식량 주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굳이 먹거리라고 했을까? 되게 이제 식량이라는 개념이 너무 양복 중심이고 옛날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쌀이나 보리나 이런 아주 양국 중심의 주 곡물 중심의 개념이 너무 식량이다 보니까 좀 먹거리 전반, 우리가 지금 먹거리들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곡물 종류도 다양해지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먹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칭한다는 의미에서 식량보다는 먹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기후위기와 농업 생태에 대한 부분이고요. 과연 기후위기가 농업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농업 생태는 또 어떻게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쳐왔는지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해왔고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거의 한 절반에 가깝게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 먹거리에 대한 권리, 라이트 푸드와 먹거리 주권인 푸드 서버런티에 대한 이야기는 같이 묶어가지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를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농업 생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제가 잡은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땅.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숲과 바다가 포함이 되죠. 이걸 전체 이제 땅이라고 생각하고 지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땅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죠.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은 환경학자들도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인간이 움직이는 순간에 환경은 다 파괴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인간의 활동은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든 파괴하는 방향으로 계속 작동한다라고 아주 포괄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주범이지만 유일하게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밑에가 좀 잘렸는데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땅과 숲과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이거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각국도 그렇긴 하지만 기후위기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에너지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너지나 산업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온실가스 방출을 좀 줄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적인 의제로서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왜냐하면 그쪽 분야가 워낙 방출량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회는 더 방출량이 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크고요. 근데 이제 땅이나 숲이나 바다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축소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방출만 줄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흡수력을 살려야 되는 이 흡수력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복원시켜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다소 조금 축소되어 있는 경향이 지금으로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와 농업 생태의 관계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75%의 빈곤층과 먹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농업과 자연 자원의 생계에 의존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꼭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살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혹은 아직도 그 생계를 수렵 채집에 의존하고 사는 그런 영역들도 남아있죠. 특히 이제 원주민이나 토착민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곳들은 그 수렵 채집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농경 생활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실제로 먹거리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고 영양실조라든가 기아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분야라는 거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해년마다 이거 사실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하지를 않고 거의 75%, 70%지만 좀 변할 뿐이지 여전히 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난하고 굶어 죽고 있고 영양이 가장 부족한 상태라는 거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라는 게 하나 있고요. 기후위기 시대에 이 FAO나 이런 그 국제기구들에서 평가를 하기로는 혹은 분석을 하기로는 앞으로의 인구 변화에 맞춰가지고는 최소한 지금에서부터는 한 60% 정도 전체적으로 먹거리 생산 증대가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IPCC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유명하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언급이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 정부도 계속 참여하고 있고요. 이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2050년까지는 10%에서 한 25%까지 먹거리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다. 인구 변화에 맞춰서 보면은 생산량은 60% 정도 더 늘려야 되는데 기후위기 때문에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세계 주요 어종의 40%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현황을 보게 되면 산림 벌채라든가 산림 파괴가 한 10% 정도에 해당이 되고 가장 심각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축산업 분야가 상당히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분야가 농업 온실가스만 봤을 때 이 중에서 한 3분의 1을 방출하고 있다는 거, 메탄 방출이 한 78%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먹거리 농업 분야에서는 축산업 문제를 가장 심각한 영역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논의는 굉장히 아직은 굉장히 미비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그나마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축산업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죠. 또 이제 기후위기로 먹거리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지역 전이를 낳고, 그다음에 먹거리 이제 이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폐기되거나 손실되는 양이 또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먹거리 한 3분의 1이 이렇게 되거나, 혹은 먹거리 쓰레기 비용이 매년 2조 6천억 달러,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조차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먹거리 폐기와 손실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한 8% 정도 된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방금까지는 주로 이제 세계 식량과 농업기구에 해당하는 FAO의 자료들을 검토해 봤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기후위기에서 언급하는 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보고서인데요. 실제로 보고서를 보면은
상당히 섬세하게 좀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이 보고서 내용이 최근에 뭐 잘못되어서 정정한다는 보도, 뭐 그런 논문들도 있고 보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각각의 수치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얼마 정도 신뢰가 있을 것인지조차도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농업이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보고서가 나왔던 토지에 관한 특별보고서하고 해양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토지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땅이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계와 복지의 근간으로 인간이 70% 이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인간이 땅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로 이제 식량, 사료, 목재 이런 데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는 온실가스 배출원인 동시에 흡수원이라는 거, 그리고 농업 분야가 전 세계 담수 70% 사용한다는 거. 뭐 대표적으로 벼농사가 대표적이죠. 벼농사를 통해서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0%를 사용하고 있고, 농업과 임업이 면적이 확대되면서 생산성의 개선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죠. 나중에 보면 얼마나 이렇게 확대가 됐는지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그러면서 이제 손실이 되고, 이제 산림이나 초원 습지,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뭐 아마존의 뭐 산림이 파괴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다 쓴다던가, 최근에 이제 호주의 산불이라든가 몇 군데 이제 산불이 발생하는 것들도 인도네시아나 이런 지역들도 의도적으로 산림을 태워가지고 이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태웠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소비는 어떻게 됐냐면 육류 공급이 2배가 증가하죠.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같은 데 육류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우리 한국 사회도 육류 소비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총생산된 식량의 손실과 낭비의 문제, 이 육류 공급과 육류 소비의 증가로 인해서 성인 비만이라든가 과체중 이게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맨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사막화, 토지가 황폐화되고 먹거리가 부족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도대체 농사를 어떻게 지었길래 온실가스가 이렇게 많이 배출되는 거냐,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경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운한다. 경운기라고도 하잖아요. 경운을 이렇게 밭을 갈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는 이게 논이나 밭을 갈면은 땅이 더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지표를 갈게 되면은 이 지표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온실가스들이 밖으로 다 나오게 되고, 실제로 이 가는 부분 밑에 있는 땅들은 거의 계속해서 사막화나 황폐화 된다는 그런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경우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 토양 침식이 100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농업이나 임업이나 토지 이용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의 한 23%. 이 수치는 지금 한 2016년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조금씩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너무 많이 이용해가지고 먹거리는 정말 증가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녹색혁명도 있었고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이 IPCC 보고서는 2017년까지 해당하는데요. 먹거리 곡물의 경우에는 240%가 증가, 이건 세계적인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240% 증가했고, 면, 의류를 생산하는 면, 목화죠. 162%가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목화를 거의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많은 종류의 목화가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죠. 농지 면적은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했고, 수확량도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소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했죠. 그러면서 이제 토지의 사막화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됩니다. 사막화가 많이 진화가 되고,
이 온실가스 이제 배출량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볼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배출하고 있잖아요. 배출하고 있는데 토지의 자연적 반응으로 인한 총 흡수량은 총 발생량의 29%. 계속 방출은 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게 있고요. 인위적으로 흡수를 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방출되다 보니까 탄소를 가둔다고 하죠. 탄소를 가두는 방식. 이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인위적인 거 빼고 그냥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양은 1년에 한 29%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방출만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되게 되면 도대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2018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먹거리 분야만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온실가스 26%가 먹거리 분야에 해당이 되는데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경작을 통해서 혹은 축산업을 통해서 하는 거 말고 일단 공급망이 있어요. 공급망이 이 26%를 100%로 봤을 때 한 18% 정도 되고요. 가공, 운송, 포장, 소매. 그 다음에 가축과 어업에서 한 31%. 그 다음에 작물 재배가 한 27%. 토지 이용이 한 24%. 작물 재배든 토지 이용이든 인간이 먹을 거냐 아니면 가축을 먹일 거냐 이것들이 좀 나눠집니다. 당연히 작물 재배는 사람이 먹을 것이 좀 더 많고요. 토지를 이용하는 걸 보면은 축사에 더 많죠. 사료를 생산하는 데 더 많이 토지가 이용된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2020년도 통계 자료인데요. 약간 좀 떨어지죠. 떨어지는 이유는 이 공급망이 지금 여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직접 배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직접 배출만 보면은 아까 2017년도 거를 보게 되면 26%였는데 이거는 한 18%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가축 분뇨가 가장 많고 토양 이용이 많고 작물 소각이라든가 산림 파괴라든가 작물 경작이라든가 벼재배라든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지구 온실가스 배출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유 생산, 유제품 생산이죠. 유제품 생산이 또 이제 가축 분야 전체에서 보면은 또 상당히 높고 가공이라든가 장내 발효에서 방출되는 것들도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축산에 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은 축사는 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가축 안 해야죠. 가축하고 안 살고 축산업도 하지 않아야 되고 육류도 금지시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몇몇 학자들이나 실제로 이 경축순환을 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게 보면 제가 이제 작년에 마르샤와 함께 영국 농부들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땅이 워낙 이제 좁다 보니까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넓은 땅이죠. 굉장히 넓은 땅에서 경축 순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목초인데요. 목초도 무엇을 기를 것인지를 농부들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죠. 어떤 목초를 길렀을 때 온실가스가 흡수되는가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나 돼지도 여기서 키우거든요. 소나 돼지나 염소.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건 돼지고 여기는 지금 염소이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한 일정 정도 시기에는 거기에 적합한 목초를 계속 기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목초를 뜯어먹게 한 다음에 다시 이 소나 돼지들이 여기서 살아가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얘네들을 쉬게 하고 목초를 키워가지고 목초가 자라게 하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요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느냐. 여전히 가축은 뭐 배설을 하게 되고 분뇨는 있고 뭐 이러는데 근데 단순하게 이 분뇨에서만 메탄이 방출된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은 아니고요. 실제로 목초를 먹고 그거를 씹어서 먹은 다음에 배설을 하고 그것이 땅으로 들어가서
이 가축들이 밟은 과정,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여전히 목초들이 남아있잖아요. 풀들이 남아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땅이 회복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실가스가 흡수되고 방출되지 않고 오히려 흡수되는 것을 측정을 직접 합니다. 이 온실가스 측정하는 센터가 가깝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매년 혹은 이제 농부들이 요청할 때마다 와가지고 이 땅을 검사를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온실가스가 방출되지 않고 오히려 흡수되더라 라는 걸 계속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떠냐? 한국 사회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인데요. 환경부에서 발행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 분야별로 나와 있는데 농업도 있어요. 농업은 당연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인벤토리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 인벤토리 보고서가 그 정부간 협의체인 IPCC에게 매년 해년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올해 거는 이거는 이제 2019년에 나왔으니까 작년 거고요. 올해 거는 아마 12월 달에 작성해서 발송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단적으로 2000년도하고 2017년도 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은 방출량이거든요. 방출량이고 조금 줄어들었죠. 2000년도 보니까 전체 한 4.2% 차지했는데 2017년도 보니까 2.9% 빨간 게 보이십니까? 여기 2.9%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종도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수치 14.2하고 11.8 좀 줄어들었어요. 축산 좀 늘었네요. 이렇게 축산 좀 늘었고. 그래서 배출량을 보니까 3.6에서 4.2로 늘었죠. 아까 축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흡수량은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흡수량은 마이너스로 표시하는데 이게 이제 높을수록 흡수량이 많은 거죠. 많이 줄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부기관에서는 이걸 어떻게 분석했냐면 그나마 농업 분야가 흡수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최근에 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축산이 증가하고 아까 이제 경정에서는 좀 감소했잖아요. 경정에서 감소한 이유가 정부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화학 비료를 감소시키고 뭔가를 감소시켜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였냐 그 방식이 아닙니다. 쌀 생산량이 그냥 줄었어요. 쌀 생산량이 줄었고 앞에서 이제 가축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은 줄고 어떤 것은 늘어났는데 특히 이제 그 돼지라든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질병들이 한 번 돌아가고 나게 되면은 가축의 두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축의 두수가 줄어들면서 어떤 해는 이 가축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또 늘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계획적으로 온실가스를 좀 줄여야겠다 해가지고 줄여드는 방식이 아니라 겨는 쌀 생산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쌀의 자급률이 줄어들어서 감소하는 것이고 가축 같은 경우에는 가축 질병으로 인해서 그 두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늘어났다가 이러한 현상이 생겨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토지와 산림에 의한 흡수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죠. 아까 처음에 봤을 때 감소했었잖아요. 감소한 이유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들을 해석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희도 축산이 사실은 가장 좀 비중이 높고요. 글로벌한 지표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수도작이 좀 높아요. 그리고 농경지 토양 전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전체 한 28%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좀 이상한 수치가 나 있었잖아요. 좀 믿을 수 없는 수치. 2.9%.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에서 농업이나 이런 축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2.9%란 말인가. 100% 중에서 2.9%. 너무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또 있겠죠. 이유를 봤더니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생산하는 양에서 배출하는 거예요. 한국의 자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네. 맞아요. 한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낮죠. 수치가 굉장히 낮아서 실제로 우리나라 자급률은 해년마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정부가 목표치를 잡아도 목표치에 달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입량에 대한 부분은 전혀 측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겨우 2.9%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자급률이 낮죠. 지금 소나들, 지금 가축도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가장 소 30%대고 돼지 60%대, 닭은 한 80% 가까이 되고 겨우 오리만 좀 100% 가까이 되는. 이건 이제 오리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급률을 보면은 축산도 굉장히 낮고 전체적으로 다른 자급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인 밀가루, 밀 자급률이 얼마나 될까요? 1%입니다. 1%. 옥수수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나마 좀 이 중에서 높은 게 감자, 고구마 같은 이런 것만 좀 높고 나머지는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급률이 100%에 그나마 가까운 게 쌀밖에 없다는 거. 그건 90, 한 5%, 6%, 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가축들이 먹는 사료,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22% 정도가 사료를 포함하게 되면은 자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사료를 제외하게 되면은 자급률이 좀 높아집니다. 한 46, 7%대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제 사료에 들어가는 곡물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경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경기도권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뭔가가 잘못됐군요. 됐나요? 네. 네.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그러면 내가 먹는 것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할 것인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에 들어가는 투자는 거의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구 데이터와 보고서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도 밥상에서 나오는 먹거리들의 탄소는 도대체 얼마나 배출될까 이런 것들도 개발했어요. 계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폐기까지는 안 하고 생산하고 수송 조리까지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이윤희 박사님이 좀 정리한 것들을 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되게 이제 높은 게 뭐냐면 설렁탕, 곰탕, 갈비탕 이렇게 먹거리를 한 한식 종류를 쭉 했는데 되게 이제 고기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 탄소가 좀 많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채소나 과일은 생산 방식이 노지냐 아니면 하우스냐에 따라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연히 어디가 높을까요? 하우스가 높겠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요. 노지보다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많이 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서 생산량은 굉장히 생산량은 많지만 그만큼 에너지 투입량이 많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거의 노지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하우스, 특히 경기도 지역은 하우스로 많이 하시고. 그럼 유통은 어떠냐? 유통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잖아요. 유통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산자가 여기 있고 도매시장이 있고 소비자가 여기 있죠. 잘 안 보이네요. 소비자가 여기 있고. 생산자가 100을 생산하면은 산지 유통인한테 가기도 하고 생산자 단체는 저희가 말하는 장목반이라고 하는 그런 데들 있잖아요. 네. 농촌 지역에서 각 품목별로 장목반이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농협이라든가 어디로 출하를 하게 되죠. 생산자 자체가 있고 산지 이제 공판장도 있고. 도매시장은 대표적으로 아는 도매시장 혹시 이름 같은 거 네 맞아요. 가락시장. 가락시장 대표적인 도매시장입니다. 거기 가면은 다 뭘로 하냐면 경매로 하죠.
그럼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저희가 먹는 것은 소비자들은 생산자로부터 직접 먹는 분들도 계시죠. 1대1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마트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마트라던가 뭐 슈퍼라던가 대형 유통업체라던가 농협이라던가 혹은 그래도 좀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유통 부분들도 심각하다. 왜냐하면 도매시장에서 경매로만 해가지고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도 굉장히 좀 심각한 거고 생산에서 소비자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운송이라든가 이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숫자들은 여기서 생산자가 10이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30.9는 산지 유통인한테 가고 이게 이제 생산자 단체는 49.4로 가고 9.1% 그러니까 퍼센티지라고 보면 됩니다. 생산자 100% 중에서 생산량의 100% 중에서 도매시장은 58.9%가 간다는 거. 근데 나머지는 뭐 다른 데로도 가죠. 여기서 보면은 그냥 산지 공판장에서 바로 가기도 하고 산지 공판장에서 보세요. 바로 뭐 대량 수요처. 대량 수요처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학교 급식 혹은 군 급식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 유통이거든요. 방금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친환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 유통인데 친환경도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의존도가 이제 주로 지역 농협으로 가거나 대형 유통업체로도 상당히 많이 가죠. 그리고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최근에 지금 학교 급식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변동이 생기면서 문제들이 심각했죠. 자, 여기까지가 기후위기와 농업 생태에 관한 세계적인 맥락하고 우리나라의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산과 소비와 유통까지만 제가 봤고요. 먹거리 폐기물은 사실 보기가 훨씬 또 거기도 좀 전문적인 데다가 먹거리 폐기, 음식물 폐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자료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넣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요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 기후위기와 먹거리에 대한 권리나 먹거리 주권은 도대체 뭔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민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를 보니까 농업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구나, 먹거리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럼 도대체 누가 왠지 이렇게 농민들이 가해자인 것 같고 농업이 잘못해 온 것 같고 여전히 이 사람들이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걸 들여다보면은 기후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를 생산하시는 분들이고요. 먹거리 생산 누가 합니까? 농민하고 어민하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농민과 어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도 있잖아요. 농업 노동자들은 한국 분들도 계시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농업노동에서도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기후위기나 코로나가 가져올 생산의 문제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닥쳐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올해가 첫 번째 연도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까지는 농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날씨가 좀 변화했고 원래 농사 짓는 분들은 사계절의 변화를 겪으시잖아요. 어쩔 때는 장마도 있고 가뭄도 있다가 뭐 올해 뭐 냉해도 좀 있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올해만큼 이 변화가 컸던 시기가 처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농민들이 이거 기후변화가 이게 지금 기후변화구나라고 체감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올해 뉴욕타임즈에서 기후난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기후위기에 가장 큰 영향과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먹거리를 생산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보면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제 피해가 너무 극심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농사를 못 지게 되는 거죠.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 과테말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막 가뭄과 홍수가 계속 일어나니까 어쨌든 이제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주요 곡물 생산도 떨어지게 되죠. 현지에서 생산이 안 이루어지니까.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우하고 가뭄으로, 가뭄 굉장히 많았잖아요, 올해도. 거의 800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이나 북미 지역으로, 중앙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거. 이건 세계은행 지표고요. 중국도 굉장히 폭우 많이 발생했죠. 농경지 다 침수되고. 방글라데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이상고온,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러니까 이런 지역, 이런 나라들은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들은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죠. 도시가 많은 곳이 아니라 농촌 지역이 많은 곳이고 우리나라는 농업 인구가 전체에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굳이 뭐 좀 비교를 하자면 이런 비교가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전체 장애인 수보다 농업인 수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업인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농지에 대한 소유, 농민의 소유에 대한 퍼센티지도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50% 넘어가고 있어요. 경기도는 더 심각하고 제주는 더 심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이제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 형태인 거죠. 올해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디가 가장 피해가 심했을까요? 네,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뉴스에도 맞아요. 전남 구례 지역이 가장 피해가 심했습니다. 소들이 다 올라오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했죠. 이게 단순하게 재난지역을 선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정부가 느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농민들의 체감은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농민들의 체감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일단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 재해보상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식량 주권의 의미는 기후위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떻게 그럼 실현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권리는 right to food라고 해서 저희가 사회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세계 두 축의 인권이 있잖아요. 하나는 자유권이 있고 사회권이 있고 경제사회적, 문화적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권은 11조에 보면 먹거리에 대한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2018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있어요. 먹거리에 대한 권리인 사회권도 유엔에서 채택한 권리고요. 유엔 농민권리선언도 유엔에서 채택한 권리입니다. 하나는 11조, 하나는 12조. 첫 번째 항이 동일합니다.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요. 농민권리선언에서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거리에 대한 권리,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기아로부터 자유로울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먹거리를 생산할 권리와 충분한 영양에 대한 권리, 그리고 신체 정서 지적인 상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이게 바로 먹거리에 대한 권리죠. 그리고 유엔 농민권리선언 이 15조의 두 번째를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 전개가 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 접근권. 단순하게 지금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나 혹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들을 위한 먹거리 접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게 생산 소비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개인이면서도 공동체, 그러니까 집단적 권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신체 정신적으로 충만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것. 이 15조에서는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되고 국가가 어떤 업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 주권이라고 사항을 보게 되면 식량 주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자신들의 먹거리 및 농업 체계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먹거리 및 농업정책 수립 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생태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통해 생산된 건강하고 충분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권. 생태 친화적이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가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먹거리 체계를 발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국가도 노력해야 되고 국제적으로도 노력해야 되고 공공정책 수립해야 되고 공공정책 먹거리에 관련된 정말 많은 공공정책들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기본적인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수립하고 있는지는 사실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18조를 보게 되면 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용 관리하는 자원과 토지의 생산력, 환경의 보존 및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3항을 보게 되면 아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우리나라 준수 안 하고 있죠. 말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관습적 농법과 전통 지식 활용하는 방법. 이것도 유지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정책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기여할 권리가 있다. 누가? 국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전혀 참여도 못하고 있고 목소리도 잘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형 뉴딜하고 그린 뉴딜 정책을 좀 제시를 했잖아요. 최근에 올해 제시를 했죠. 여기에 과연 그럼 이런 식량 주권의 개념이 수렴이 되어 있느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식량 주권의 개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먹거리 체계 전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생산자도 있고 생산하면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유통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유통을 지나게 되면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될 거고 소비를 하고 나면은 먹고 남은 것들은 이제 폐기 처분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먹거리 사슬이라고 한다면 이 사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과연 어떤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해야 되고 어떻게 소비해야 되고 유통 과정은 좀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거를 같이 결정할 권리라는 겁니다. 이 먹거리 체계 자체를 같이 만들어낼 권리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별로 보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설계되고 있지 않죠. 아까 이제 환경부에서 나왔던 국가 온실가스 인벤터리 보고서만 보더라도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생산, 소비, 유통, 폐기 여기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나 흡수력을 어떻게 증대할 건가. 그다음 소비에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배출 감소를 좀 해볼 것인가. 유통하고 시장은 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거나 근거 있게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요. 설계되지 않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게 되면 우리가 한국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는 그린 뉴딜이 들어 있습니다. 그린 뉴딜을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과 소비와 유통과 폐기 어떤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산할 건지,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소비를 할 수 있을 건지 전혀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만들었어요. 누가?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위원회가 만들었어요. 올해 지금 2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이 3년째가 되는데 그래서 그린 뉴딜을 새롭게 먹거리와 농업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탈탄소 생태 농업으로 전환하자.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하자. 먹거리 주권 이야기. 그 다음에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대. 살고 싶은 농어촌.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지속가능성 확보.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충실하게 들어있습니다. 화학비료 감소시키고 농약이라든가 항생제 사용량 감소시키고 친환경 농업비료 30%로 확대시키고 우리나라 현재 친환경 농업 비중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 정도 됩니다. 5%도 많다고 이야기하세요. 거의 한 3%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굉장히 낮죠. 그렇게 보면은.
그다음에 경축 순환형, 그다음 동물 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자는 거, 숲 탄소수 흡수력 제고하고 국내산 목재 수요 확대하자는 거. 이제 숲도 땅과 마찬가지로 산림도 탄소 흡수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숲을 조성해서 흡수력을 제고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자급률 같은 경우 보면 아까 곡물 자급률 10%포인트 올리자고 해가지고 밀은 1%지만 10%로 올리고 콩은 25%. 콩은 지금 이제 25% 안 된다는 거죠? 20%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농지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그린 뉴딜을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농식품부에서 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농식품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1차 기본계획을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 세웠어요. 올해까지 세웠겠죠. 그리고 나서 2차 기본계획을 지금 연구 영역도 지금 마무리되고 수립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진단을 했어요. 나름 또 국제적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이렇게 막 진단을 했어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온실가스 흡수 산업이다, 농업이. 이것도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흡수원을 확충시키자. 유연하게 적응해서 식량 수급도 이렇게 좀 하자. 부처가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그다음 인목 연령 증가로 산림의 2020년 온실가스 흡수량이 40%가 감소했다. 진단 너무 잘했죠. 2011년도에 진단을 이렇게 했어요. 2020년도에는 이렇게 감소할 거라고. 그럼 이렇게 진단을 했으면 뭔가 달성한 게 있어야 되는데, 달성을 어떻게 했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목표 이렇게 잡았는데 2011년 보니까 2022년에는 13%나 증가했어요. 뭐가? 농약이나 화학비료. 제주지역 지하수나 토양 오염이 심각해졌습니다. 화학비료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산림 아까 나왔잖아요. 숲을 조성해가지고 우리가 노화된 산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실제로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이 50%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40년 이상 노령님 70% 이상 됐어요. 2011년에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소리가 안 나옵니까? 네. 좀 더 가까이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은 열심히 잘해놓고선 오히려 지금 상황은 악화됐다는 거죠. 좋아진 게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해 본 것이긴 하지만, 고민은 우리 모두의 것인 거죠. 우리 모두가, 생산자는 어떻게 생산을 하고 국가에게 어떤 걸 요구를 해야 될 것이며,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생각이나 먹거리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마치 이제 그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잖아요. 요즘엔 많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 계속 개발되면은 사람은 그것들을 쫓아가게 돼 있고, 소비는 그걸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먹거리도 마찬가지죠. 육류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육류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향이 많아지냐면 소비도 또 마찬가지로 공급의 형태를 결정하기도 하죠. 너무 이쁘고 색깔도 좋고 크기만 크고 막 이런 것들만 선호하게 된다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친환경을 보게 되면 색깔이 이쁘지도 않고요. 생긴 것도 고르지도 않고 별로 맛도 없어 보여요. 그렇게 보게 되면. 근데 소비자들의 이런 패턴들도 굉장히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유럽의 그린딜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린딜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목표가 하나가 있고요.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핵심은 공정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 체계. 그 한국형 그린 뉴딜하고 굉장히 많이 느낌이 확 다르죠. 세부 과제로는 농약 50% 감축, 비료 20% 감축, 항생제 50%, 음식물 쓰레기 감축, 유기농 25% 확대. 사실 유럽이 그나마 좀 더 적극적이지만 유럽 내에서는 그래도 비판이 굉장히 거셉니다. 목표 달성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살펴봐야 될 그런 목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지방정부 주정부가 기후 및 농업 네트워크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실제로 여기에는 농민들, 그다음에 축산업 하시는 분들, 전문가 연구자들, 그리고 주정부 의회 의원들, 그다음에 주정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이 다 참여해서 이거를 일종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버넌스 같은 형태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정책을 실현을 해야지 사실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중심으로 하죠. 의회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회복법이라든가 지속가능한 기술을 통한 유기작물 재배법이라든가 이 두 가지의 법안을 현재 제출을 하고 있고요. 2040년 이전에 농업 분야 넷제로를 목표를 하고 있고 농부가 이끌어내는 기후 솔루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법안들을 만들었고 실제 이제 주정부 정책은 기후위기에 슬기로운 농업정책, 그러니까 스마트한 기후위기에 스마트한 농업정책을 만들어서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지보존 프로그램, 농장에서 온실가스 감소 및 물 전략 실천 농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농부를 지원하는 것, 온실가스 감소 및 탄소 격리 농부를 지원하는 것, 메탄 방출 감소시키는 낙농 및 축산 농부를 지원하는 것. 사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아니라 전혀 오히려 더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안에는 시민사회라든가 연구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농업협의체, 이거는 이제 미국 전체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넘어서 전체에 해당하는 협의체가 있어서 이 풀뿌리 조직연대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캘리포니아 기후와 농업 네트워크가 여기로부터 지원과 네트워크나 연대 활동을 같이 하면서 지속가능한 농부와 목장주 네트워크도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죠. 저희는 아직은 농부나 목장, 그러니까 축산업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굉장히 거리감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은 기후위기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조금 생산도 바뀌고 소비도 바뀌고 유통도 바뀌어야 될 건가 이런 거를 논의를 하면서 정부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전문가들도 지원하고 시민단체들도 연대를 하고 이 활동들을 좀 강화해서 가장 필요한 역할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2.5%밖에 되지 않는 이 농업인을 어떻게 좀 다양하게 만들고 어떤 농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단순하게 그냥 농업활동만 하는 전통적인 그런 농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태농부, 농촌에서 농업하면서 다른 일들도 하는 그런 농부들도 정말 갈수록 필요하고요. 도시에서 도시농부라고 하잖아요. 일부 먹거리를 자급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도대체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는 이런 시민들도 사실은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같이 해야 되는 이분들도 사실은 농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지금은 계속해서 관행으로 지었지만 친환경 유기농으로 이제 좀 전환하고 싶은 그러한 농민들도 있어야 하고 시민들과 이제 직접 거래하는 농민들이 갈수록 늘어야 되고 시민들도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직거래를 좀 선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앞서서 이제 제가 마르쉐랑 같이 작년에 이제 그 연수를 갔다 왔다고 했는데
이런 농부 장터들도 지역 곳곳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주말이면 그냥 주중은 아니더라도 주말이면 그냥 동네에 가서 농부 장터에서 그 친환경으로 만들어낸 그런 먹거리, 신선한 먹거리를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농촌의 이주 노동자. 너무 멉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농민들하고도 거리가 너무 멀고요. 시민들하고도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분들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되면서 우리가 그 먹거리를 먹고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그런 농민과 소비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다들 피곤하시죠? 이제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네, 선생님,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이거는 방송, 이거는 우리.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선생님 설명하실 때 인위적으로 탄소를 가두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본 분이 계세요. 네. 탄소를 자연적으로 가두는 방법과 인위적으로 가두는 방법을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자연적으로 거두는 방식이 29%?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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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네. 그 부분은 제가 완전히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뭐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이게 정부가 예를 들면 이제 저탄소 농업 방식이 있잖아요. 저탄소 방식으로 해서 했을 때 그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적인 거는 그냥 자연적인 그대로인 상태였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탄소의 흡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세계적으로 측정한 게 이제 29%에 해당하는 거고, 저탄소 농법을 활용해가지고 탄소량을 줄인다거나, 농사 짓는 방식에서 탄소량을 줄인다거나, 탄소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땅 밑으로 이제 가두는 방식이라든가, 바다 밑으로 가두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별도의 이제 기술이 필요해서 가두는 방식인 거죠. 그거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그냥 자연이 바로 흡수되는 방식은 아닌 거죠. 하지만 제가 이제 그쪽 분야는 또 아주 또 전문적인 분야여서 제가 그 내용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축산업에 의한 온실가스의 증가는 분뇨 때문이 아니고 가축이 내뿜는 가스 배출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영국에서의 저런 축산법이 온실가스 감소에 얼마나 큰 효과를 주는지 질문을 하셨어요. 네. 방귀라고 하죠. 이제 가스가 이제 메탄에 해당하는 것이 가축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가 메탄을 방출시키는 그런 것이 있고, 분뇨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아산화질소라고 해서 또 메탄하고도 다른 이제 요소들이 나오는 건데, 이 경축 순환 방식이라든가 목초지를 형성을 해서 그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고 그거를 배설을 해서 다시 그거를 밟아서 땅에 들어가서 땅에 풀과 분뇨가 섞이면서 땅이 다시 회복력을 갖는 이제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축은 여기에서 이제 방목하는 방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방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축이 이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일단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고, 공장식 축산의 경우 먹는 양이 굉장히 많고 가둬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훨씬 더 배출량이 많은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것은 방목하는 것이고 굉장히 넓은 목초지에서 가축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어서, 일단 거기에서는
땅의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 방출이 아니라 분뇨가 다시 풀과 섞여가지고 땅속으로 흡수되면서 땅의 지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땅의 지력이 높아지면서 회복력이 증가하고 땅이 갖고 있는 탄소 흡수력이 높아지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가축이 배출하는 가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방식인 거예요. 가축이 가스는 방출을 하죠. 방출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목을 해서 하는 방식하고 공장식으로 축산을 해서 하는 방식은 이 가스 방출량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면적의 문제도 있고 그 먹는 것의 문제도 있고 사료 먹잖아요. 공장식에서는 목초지에서 있는 것은 사료를 먹는 방식이 아니라 풀을 뜯어서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가스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직전에 강의 마무리 직전에 또 질문 올리셨는데요. 사실 다 같은 분이 하고 계세요. 근데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발표하신 내용이 기후 위기에 의한 농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 때문에 기후 위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물으시면서 발표 내용이 좀 모순적으로 들린다고 하셨고요. 우리나라 농촌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유기농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하든지 농민들에게 강제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을 포함해서 주셨어요. 모순적으로 들리는 거는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건 모순이 아니고요. 농사가 기계농과 산업화된 농사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적으로 모든 농업들이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유럽도 그랬었고 유럽도 그러하고 미국이나 북미도 그러하고 뭐 가까운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런 데들도 굉장히 산업화되고 기계화된 농사를 짓잖아요. 이런 농업 방식이 당연히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어마어마하게 방출해 온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축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의 영농 방식을 바꾸게 되면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땅이나 숲이나 바다나 마찬가지로 어업이 들어가니까 이런 지력이나 이 흡수력을 복원하는 역할을 유일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 아니고 양쪽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가해자의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회복력을 위한 주체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농업이나 어업 등을 비롯한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인 거죠.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농민들에게 강제를 농촌의 현실, 농촌의 현실을 봐볼까요? 어디든지 농촌의 현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처음부터 그럼 유기농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나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어떻게 전환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생태적으로 전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최대한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농민들이 왜 기계화하고 왜 규모화하고 왜 그렇게 땅을 늘리고 그렇게 단장만 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지원을 해왔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농업을 그런 산업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인데 이제까지 그렇게 만들어 와놓고서는 그러면은 니네들이 기후위기의 주범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맞지도 않고 정부가 정책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전환을 하도록 정부가 예산을 투여를 하느냐. 농민들은 그냥 그렇게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관행으로 해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뚝딱 그렇게 바뀝니까? 내 스스로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맞게끔 예산 지원도 하고 정책적으로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아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을 보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의 정책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농민들에게 그냥 강요해서 너가 이렇게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예산과
그러니까 정책과 법안과 정책에 따른 예산 지원들이 이루어지면서 전환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면서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농식품부도 그렇고 보면 화학비료가 이렇게 막 절감되지 않았잖아요. 유기농이 확대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상세한 그 정책들을 보게 되면 도시농부를 뭐 좀 더 양성한다든가 이제 그런 정도 수준에서 좀 멈춰 있는 것이고 산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숲을 조성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이 대대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거나 혹은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인식이나 어떤 그런 각성을 통해서 현재 좀 굉장히 이런 친환경 농업을 많이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산림 조성을 많이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녹지를 이렇게 녹지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좀 잘하는 그런 지자체가 국내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서울시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친환경에서 그냥 국내산으로 바꾸겠다고 내년부터 친환경을 포기했어요. 친환경을 포기하고 그냥 국내산 생산으로 바꾸겠다고 하셨고 후퇴죠. 그것도 후퇴인 것이고 숲을 조성하거나 산림을 조성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데가 없고요. 구체적으로 뭐 하십니까? 뭐 공항을 새롭게 만들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좀 굵직한 개발 사업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몇 군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게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아마 제가 모르는 지방정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 전환은 그래도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농업이나 어업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는 이렇게 좀 정책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좀 없어 보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근데 중앙정부가 설령 적극적으로 안 나서더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동축 병행농업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일부 저기 유기농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축협 뭐 일부 하고 해서 바로 이렇게 아까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 액비를 생산해서 액비를 그 유기농 비료로 쓰고 이런 것들이 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유기농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이 이렇게 퍼센트 작고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생산하는 그 가축의 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축도 아까 축협 일부하고 있는데 이미 닭 같은 경우는 계열화가 끝나서 한 세 개 업체 정도가 거의 뭐 95%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돼지가 그런 시도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구제역이 안 일어났으면 아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안 일어났으면 아마 지금 계열화가 아마 거의 중반쯤 갔을 거라는 얘기도 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제도화의 과정에서 이런 그 농축산업에 이런 기업화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축사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제시대 이후로 축산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잘 받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법인은 굉장히 탄탄하고요. 굉장히 큰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해외 사례들도 보면은 축산업에 대항했다가
살해당하는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축산업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대한 권력 집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럼 얼마나 되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동일하게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축산업은 확실히 일제시대부터 독립적인 법인으로 상당히 많이 커왔습니다. 커왔고 자산도 많이 시고 그리고 이제 공장식 축산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있어 왔고 문제들도 심각한데 이런 거를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두수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은 뭐 2헥타르당 나라별로 조금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라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기는 한데 거기는 이제 워낙 이제 땅덩이가 넓은 데에서 축산이든 농업이든 하기 때문에 1헥타르당 뭐 한두 수로 줄인다거나 혹은 두 수로 줄인다든가 그러니까 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때 여전히 이제 축산에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방식이 아닌 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저는 좀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산은 이제 그쪽으로는 더 이상 가지 않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축산을 뭐 망하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가 어디에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기후위기를 대응을 할 때 사실은 그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이거에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집중되고 투여돼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축산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저기 아까 신문 나왔던 거 중에 오늘 마침 12월 7일 날 2050 넷제로 관련 주진안이 발표된 거에서 농업 부분이 딱 3줄을 나왔더라고요. 나온 것 중에 탄소를 가두는 방법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방법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수종으로 바꾼다. 한 줄이 있었던 것 같아갖고 좀 공무자료 식량 자급화에 대한 얘기는 한 줄도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아마 나왔던 걸로 봐서 있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 내용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왜 안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게 왜 안 되냐라고 질문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의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부의 보고서를 보든지 혹은 뭐 정부 간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라든가 혹은 관료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과정을 밟은 엘리트들입니까? 이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고 심각성이나 이 위기를 모르는 건 아닌데 의지는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미래 세대, 그러니까 미래를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내고 국가 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이제 정치 활동 하시는 분들이고 의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서서 사회를 어떻게 전환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당장 내년에 선거 어떻게 할 건가? 내후년에 선거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가? 사회에 대한 고민과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하신 거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그렇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의지라는 것이 나의 정치적인 역량을 지속시키는 거에만 너무 한정이 돼 있거나 우리 당에만 한정이 돼 있다 보니 사회 전체를 보거나 이제는 더 이상 일국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뭐 진짜 기후위기는 일국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날씨가 괜찮아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일국가의 문제로만 생각한다거나 우리는 조금 덜해도 괜찮지라고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설국열차가 생각이 납니다. 정치적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저 채팅창에 지금 또 하나가 새로 떴습니다. 네. 기후위기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데 질문 아니고요. 네. 더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7분이고요. 아직 61분이 접속해 계시는데 저희가 인증샷을 못 찍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비디오를 켜시고 비디오를 켜시고 우리 인증샷을 곧 찍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네요. 네, 오늘 76분이 최대였고요. 지금은 한 분씩 두 분씩 빠져나가고 계시긴 한데, 네, 인증샷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이경호 센터장님, 고민정 처장님 다 안 키셨습니다. 비디오 켜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맨 앞에 화면에 계시는 분들이 찍는 거고요. 네, 진영쌤 좋습니다. V. 네. 첫 번째 인증샷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센터장님은 끝까지 안 하셨습니다. 최승환 위원장님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럼 다음 샷. 여기는 정순홍님, 박나균 베드로님. 예? 다 다른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디오 켜주세요. 네, 두 번째 인증샷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세 번째 인증샷 가겠습니다. 이 세 번까지 찍어야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세 번째 인증샷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식량 생산이 더 따뜻해지고 그래서 식량 생산이 더 풍부해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위도가 좀 높은 곳은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생기는 거기에는 구체적인 식량의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원래 IPCC 보고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기는 하는데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먹거리에 대한 것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 중에서 긍정적인 기여도가 바로 그런 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한계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열대성 작물을 들여오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열대성 작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열대성 작물들을 많이 생산해서 생산량을 높인다거나 북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온난해지면서 생산량을 높이는 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 의미를 갖는다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는 것은 이제 온실가스 문제인 거죠. 단순하게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 온실가스의 문제가 얼마만큼 방출되고 있고 흡수력은 얼마만큼 떨어지고 있는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생산량에 대한 기여도가 약간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씩 곳곳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이 갖는 의미는 좀 많이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떤 것은 생산이 되고 어떤 것은 생산이 안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거리에서 이제 교류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데 저희는 먹거리 전 지구적인 먹거리 체계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멀리에서 이렇게 수송하면서 운송하면서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제 그런 구조로 완전히 치달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낳고 있는 온실가스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완전히 언급되지 않는 측면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긴 시간 7시 반부터 시작하셨죠? 네, 8시 52분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2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진주 선생님께 큰 박수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공부할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43분 계시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또 마지막 강의예요. 총 정리하는 강의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기후위기와 우리나라의 대응,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제목으로는 기후위기가 그린 뉴딜로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면 괜찮은 거죠? 네,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로 잡아서 1시간 정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의 현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또 법안도 발의되고 기후위기 관련된 법안도 발의되고 해서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그 브리핑을 듣고 우리 스스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1시간 정도 좀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총 정리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